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29명 발생해서 월요일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 증가폭이 커질 걸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함께 맞는 두 번째 추석입니다. 연휴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1,729명입니다. 금요일부터 계속 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추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지금 연휴 기간인 중에도 이 1,729명이라는 평일 수준의 숫자가 나온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예.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증가폭이 또한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 한 주일 동안 하루 평균이 1,909명인데요. 그 이전 주는 1,791명이거든요. 예. 118명이 하루 증가했다는 폭이니까 상당히 완만하게 지금 안정세에 있던 것이 상당히 좀 급하게 늘어나는 기미가 있는데 이것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추석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증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시는데요. 뜻하는데요. 사실은 긍정적인 지표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2,000명 가까이까지 계속 나오면서도 지금 위중증 환자는 오늘도 4명이 줄어서 328명이고 또 치사율 즉 전체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냐는 누적 사망률은 오늘도 0.01% 줄어서 누적 사망률로는 역대 최저치인 0.83%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조적으로 이런 위중증 환자라든지가 안정적이고 사망률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확진자 수가 통제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또한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이 이게 계속적인 현상이고 싱가포르 같은 데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줄어들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긍정적인 지표,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치명률도 높지 않은 건 백신 접종률이 아무래도 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백신 접종률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막아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전체 유행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유행의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8세부터 49세 사이에 접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료된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2차 접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접종률이 많이 늘어야만 환자 수는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18세, 49세가 과연 80% 이상 됐을 때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추석 연휴가 지금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증가폭을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근거는 뭡니까? 방역 당국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추석 기간 중에 하여튼 9월 중순 정도가 2,300명 정도 최고치를 찍고 추석을 전후로 해서는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감소 추세를 나타낼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추석 때 계속 늘어나니까 아마 폭발적이진 않고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의 근거는 예방 접종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18세부터 49세 사이가 속도가 빨리 붙어서 예방 접종률이 늘어난다면은 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속도가 그렇게 빨리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돼야만 되는데 18세, 49세가 2차 접종이 완료되고 14일이 지나는 시기는 10월 말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효과가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폭발적인 증가가 단기간에는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즉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 정도 사이에 있어서 급격히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예방접종률과 함께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폭발적인 증가가 없다고 이렇게 배제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 이후라 할지라도 입원율이라든지 또는 위중증 환자의 수, 사망자 수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면은 의료체제라든지 역학조사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나쁜 부분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학조사가 속도를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을 통제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섣부른 예측은 좀 시기상조인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위중증 환자하고 치명률 수치가 좀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병상 부족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49.8%로 절반을 하회하고는 있지만 지금 비수도권 상황이 좀 심각하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하나도 안 남았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커서요. 서울 수도권인 경우는 여러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들이 있고 중증 환자 전담 병상 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비해서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그것이 편차가 상당히 크죠. 특히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급격한 발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중환자실이 부족할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49.8%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 나머지 50%를 다 쓸 수 있냐 하면은 사실은 서류상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이 장소, 중증 환자의 병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들, 특히 인력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부담이 갈 수가 있고 100%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7, 80%만 가더라도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역적으로 한 군데에서 좀 이런 부족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인근 지역으로 전원을 하면 큰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추석이 지나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비수도권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좀 못 따라갈 병상 수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위중증 환자의 수는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이 7월 7일 1,212명 되기 전에는 200명대 전후였었지만 좀 뭐 거의 300명은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단 입원 환자 수가 또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의료 체제 자체가 좀 부담이 갈 수가 있는 즉 일반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의 수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야만 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병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급격히 비수도권에서 늘어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좀 선제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역학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진단검사도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는 확실하게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대전은 광역시급이잖아요. 대학병원도 많을 텐데 지금 병상이 그렇죠. 왜 대전이 저러는 겁니까? 특히 의과대학 또 대학병원 많습니다. 많지만 이 코로나를 지금 전담할 수 있는 것은 꼭 그 대학병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는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공립병원들의 공적 영역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병상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현재 수도권과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택 치료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건데 무증상 경증 환자에 한해서요. 이거 좀 실효성 어떤 정도로 보십니까? 이건 통원 치료라기보다는 예. 일단 지금은 무조건 확진이 되면은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격리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해보는 것이죠. 재택 치료를 하면서 자기 집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증상이 악화되게 되면은 즉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뭐 체온이라든지 산소 포화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서 만약에 악화되는 증상이 보인다면은 특별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으로 일단 이송을 시켜서 거기서 치료를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악화되면은 입원을 하는 것이고 많이 좋아지면은 다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이때 이 운송 기관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외부에 감염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이송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택 치료라는 것은 자가격리를 하는 수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외부에 전파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그 단계적 회복을 위해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 있어서 재택 치료가 꼭 필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뭐 이런 치료가 자가 치료를 하면서 타미프루라는 탁월한 약이 있기 때문에 예. 먹는 약이 있다면 완벽한 재택 치료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환자의 상황, 전조 증상들을 보면서 잘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고 우리 의료 체제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 하고 있는 정도고 이것을 뭐 수천 명 정도로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뭐 수백 명 정도 재택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시킬 수 있고 없고 특히 50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 고위험층에 있어서는 이런 재택 치료는 지금 적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여러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먹는 치료제일 텐데 먹는 치료제에 대한 그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예, 뭐 연구가 진행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은 거의 삼상이 끝나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정도는 되는데 지금 그 약들이 과연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타미프루보다는 훨씬 더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경증에서 입원하는 정도까지를 막아줄 수 있다면은 즉 중등도까지 가는 것들을 정도를 막아줄 수 있다면은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고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 정식 하루에 2알씩 닷새 동안 먹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주로 뭐 로슈라든지 파이자라든지 또는 뭐 그 MSD가 제일 빠른데요. 여기서 지금 개발한 약도 5일간 복용하는데 9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예, 뭐 상대적으로는 비싸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약만 잘 듣는다면은 치료비에 비하면 훨씬 더 싼 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약이기는 한데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약리 기전으로 봐서는 이 약 또한 그 렘데시비르라는 약과 기전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그다지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경구 치료제로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 있는 약이 나올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어느 정도라도 렘데시비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갖는다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치료제로서는 충분히 성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에는 18,000명 정도 치료할 수 있는 분, 내년에는 38,000명 정도 치료약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방역 당국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게 백신하고 다른 점은 이 치료제를 지금 많이 확보해 놨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또 승인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 돈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이 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약값이 비싸긴 하네요. 그 타미프루는 얼마 정도였죠? 타미프루는 뭐 몇만 원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사실은 약값은 비싸지만 방역 당국에서 전부 구입을 해서 환자들한테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약값으로 봐서는 치료비 대비는 입원했을 때의 치료에 비해서는 또 중증 환자로 갔을 때는 뭐 엄청난 치료비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효과는 있다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백신 접종률 추이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었는데 지금 속도가 좀 상당히 붙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2차 접종 완료율이 34.6%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2차 접종 율이라는 것이 43.3% 죄송합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건 어제랑 비슷한데 4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 사이의 차이가 28%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지금 2차 접종을 받아야만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율을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0%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에요. 이 70% 정도가 됐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이 방역 통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를 보면은 전 국민의 81%가 접종을 받았는데도 하루에 1,000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 1,000명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10,000명 정도거든요. 인구가 10분의 1 정도니까요. 그렇죠. 인구가 57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10배로 치면 10,000명 정도인데 우리 10,000명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싱가포르의 방역 통제라는 것이 상당히 완화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물론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역 통제들이 마스크 잘 쓰고 하는 것들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는 있는데 70%가 됐다 할지라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즉 뭐 지금 이 4차 유행 이전에 800명 수준으로 가는 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결국은 안전한 수준에서 1,000명 이상이라 할지라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입원율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방역 완화라는 것은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상당히 아주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조금 빨리 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우리 지금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57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의 노출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미접종이 됐는데 접종받은 사람들의 방역이 풀어지게 되면은
노출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서 마음대로 지금 풀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완화를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는 보수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화이자사가요, 자사의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입증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근거는 뭔지 또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게재가 된 부분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 파이자 백신이 3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분의 1을 한 10 마이크로그램이죠. 양으로서는 성인의 3분의 1 정도를 2,200명 정도 아이들한테 접종을 하고 효과와 안정성이 높았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정도 숫자만 갖고서는 이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중증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어린 아이들층, 젊은 층에서는 심근염이라든지 심낭염 같은 부작용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린 남자아이들일수록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맞춰야만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어린 아이들의 그 예방 효과와 예. 또 이 백신에 의한 예방 효과와 백신에 의한 부작용에 의한 차이에 의한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은 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12세부터 17세도 접종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되었고 접종을 하기로는 했습니다마는 이 연령층에 있어서의 것도 잘 보면서 특히 지금 우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들을 보면서 이렇게 접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파이자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접종한다고 해서 이것을 꼭 따라갈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파이자나 모더나 이외의 여러 가지 백신들도 있거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노바백신 백신 같은 것들은 이 원리상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백신들이 승인이 된 이후에 어린아이들한테 접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